안녕하세요. 웹앱 서비스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한 여정을 발표하게 된 퀵커머스 프로덕트실 비마트 서비스팀 마광희입니다. 최대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는 비마트에서 웹, 앱 사이에 통신을 진행하는 코드의 레거시를 줄이게 된 히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바일 웹앱에서 개발 및 운영 경험과 타입스크립트 사용 경험, 그 외 약간의 디자인 패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마트가 운영된 지 3년, 웹 프론트는 약 2년 반 가까이 운영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비마트 웹을 구현해 오면서 다양한 파트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온 비마트 웹앱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은 부분이 웹으로 구현됩니다. 결제만 웹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웹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웹으로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앱 자체를 웹뷰 하나만 띄워서 전체 영역을 웹으로 개발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앱의 영역은 웹으로 띄워지고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웹으로 구현한 장바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앱으로 구현된 장바구니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진동을 주어 명확하게 담았다는 표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웹에서 이러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알다시피 웹에서는 앱 혹은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에서 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언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무언가를 여러 회사가 각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마트에서는 이를 브릿지라고 부르며 웹파트에서는 웹앱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웹앱 프로토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앱 프로토콜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진동이라는 기능을 주입하기 위해 웹의 전역에 메소드 혹은 개체 형태로 제공을 진행할 수도 있고 딥링크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웹앱 프로토콜에는 다양한 통신 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방법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딥링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앱 간 함수를 전달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딥링크, 앱 스킴을 통한 전달. 두 번째는 웹, 앱 서로 간 호출을 위한 함수 제공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더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앱에서 라이프 사이클이나 어떤 기능이 동작되었을 때 웹의 기능을 호출하기 위한 오버라이드 함수 제공. 예를 들자면 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웹뷰에 웹뷰 will appear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면 웹에서는 필요한 동작을 전역으로 존재하는 웹뷰 will appear 함수에 표현식을 넣어두고 앱에서 그 기능을 해당 동작 때 실행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에서 앱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를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진동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전역 함수로 do vibration 함수를 웹뷰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넣어줄 것이며 해당 함수를 실행하면 진동이 실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마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각각 명확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딥링크는 앱의 새로운 화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비마트의 홈에서 장바구니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화면이 생성되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고 장바구니가 출력됩니다. 이러한 화면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경우 딥링크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라고 불리는 함수 간 전달 방법은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상호 간의 기능을 호출할 때 사용됩니다. 이제 딥링크와 함수 간 전달 방법 두 가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만들면 어떤 규칙을 통해 제작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추후 유지 보수 되는 동안 스펙이 바뀌고 변경이 된다고 하면
웹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할까요? 비마트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타이틀바를 앱에서 웹으로 전환. 앱에서는 모두 타이틀바가 존재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툴바라고 불리는 친구이고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어떤 페이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대다수의 레이아웃에서 내비게이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사진에서 상단에 있는 부분이 타이틀바입니다. 비마트에서 해당 타이틀바 부분은 앱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앱에서 타이틀바를 제공하면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틀바로 인해서 웹뷰의 영역으로 위 타이틀바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풀스크린 다이얼로그가 출력되는 경우 타이틀바를 감추고 다시 출력해야 합니다. 웹에서 다이얼로그가 출력되어 백그라운드를 딤 처리해 내비게이팅을 블락킹할 때 앱의 부분은 터치 블락킹을 따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웹에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이틀바 부분을 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웹으로 옮기면서 운영상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웹의 타이틀바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될 예정이므로 앱에서는 타이틀바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특정 버전 이상은 타이틀바가 출력이 안 될 것이고 미만 버전은 출력이 여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만 버전은 웹에서 버전 체크를 통해 앱의 타이틀바를 꺼주어야 합니다. 먼저 1번과 2번 사례를 컨트롤하기 위해 플래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10.13.0 버전인 경우 새로운 웹뷰 스펙으로 산정하고 코딩을 했습니다. 이어서 웹 타이틀바를 보여주는 플래그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띄워주지 않았고 웹에서 타이틀바를 보여주도록 이미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iOS에만 해당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래그를 실제로 사용해보면 코드상에 아래의 코드와 같습니다. 쉽네요. 앞으로 이렇게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관리를 하면 될까요? 만약 타이틀바가 버전 단위로 계속 케이스가 증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온갖 케이스로 덕지덕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코드를 보면 첫째로 주석 의존도가 심화되며 가독성이 하락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코딩 방법이 맞는지 다시 다른 방법을 고안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스 단위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앱에서 대량으로 브릿지 규칙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타이틀바가 앱에서 웹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웹이 타이틀바에 대해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앱의 정책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앱에서 각 화면마다 브릿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공통 화면에 대해서 브릿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펙이 통합되었습니다. 원래는 window.market 그리고 페이지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형태로 각 페이지마다 브릿지가 관리되었으나 이제는 마켓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만 이렇게 통합되고 근데 또 iOS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중복되는 로직이 iOS 주문지면 안드로이드 장바구니 형태로 각 화면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책도 각 OS별로 존재하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각 화면별로 흩어져 있는 로직을 한 군데로 모아 관리를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웹뷰 정책이 또 변경이 되었을 때 각 로직별로 계속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로직을 찾는 것도 어렵고 로직을 추가하는 것도 헷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모으기 전에 먼저 어떤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지 기능 정의를 진행합시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웹의 프로토콜은 3가지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딥링크, 두 번째로 앱에서 사용될 함수에 대한 오버라이드 기능, 세 번째,
웹에서 사용될 앱 기능에 대한 함수 제공. 그런데 배민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앱에서 더 제공합니다. 딥링크 액션. 딥링크로 앱의 고유한 기능을 가져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액세스 토큰이라든지 리프레시 토큰을 갱신한다든지 그러한 기능을 말이죠. 스마트 배달. 페이드 아웃된 방법이지만 여전히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야 합니다. 기능은 딥링크 액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포함해 5가지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딥링크, 두 번째로 딥링크 액션, 세 번째로 스마트 배달, 네 번째로 앱에서 사용될 함수에 대한 오버라이드 기능, 다섯 번째로 웹에서 사용될 앱 기능에 대한 함수 제공. 이 기능을 이제 인터페이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앱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로 하여금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처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 명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같은 경우에는 딥링크를 사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로케이션을 이동하기 때문에 move로 명칭을 명명하였습니다. 액션, 딥링크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스마트 액션, 스마트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콜 네이티브 핸들러, 앱에서 정의한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기능에 대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오버라이드 네이티브 핸들러, 앱에서 사용될 함수에 대한 오버라이드 기능입니다. 사용처에서는 앱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호출하여 사용합니다. 해당 기능은 앱 매니저에서 관리하며 해당 매니저에서는 사용처에 맞는 기능을 각 OS에 맞게 호출해 줍니다. 여기서 and 프로토콜, iOS 프로토콜은 앱 프로토콜을 상속합니다. 앱 프로토콜은 추상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앱 매니저는 앱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략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설정해서 and 프로토콜과 iOS 프로토콜이 각각 호출되는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 앱 프로토콜은 액션, 스마트 액션, 오버라이드 네이티브 핸들러의 경우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상 메소드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move, call native 핸들러는 OS별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받은 대상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추상 메소드로 정의합니다. 각 OS별로 다른 스펙을 정의하고 컨텍스트를 분리합니다. 전반적으로 타입이 좀 나사가 빠져 있지만 추후 변경될 예정이니 구조 자체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앱 매니저에서는 각 프로토콜을 외부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팩토리 메서드를 제공하며 해당 프로토콜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랩핑을 한 단계 거칩니다. 사용처에서는 OS 팩토리를 이용해서 생성해 주면 됩니다. 리액트 내에서 웹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므로 훅스로 감싸 주었습니다. 리액트 내에서 훅스로 감싸주게 되면 리액트에서 리렌더 시 계속 동적 할당을 하게 되므로 use state 등으로 랩핑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처에서 컨텍스트를 생성해주고 이제 랩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랩핑된 곳에서 해당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서 코드 응집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앱의 정책이 변경되면 각 OS의 프로토콜에 접근하여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히스토리 관리를 컨텍스트 쪽에서 진행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use app manager의 app title bar 메소드가 복잡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버전 히스토리를 어딘가는 쌓아두어야 합니다. 쌓아두는 곳에서 여러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응집은 했으나 다양한 기능이 함축되어 있어 다양한 도메인의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조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장점.
기존에 비해서 버전 및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부분이 훅스와 전략 패턴 두 군데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OS의 스펙과 이어지는 부분을 전략 패턴으로 나누어 쉽게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단점, 여전히 히스토리를 위해 코드를 작성하고 히스토리 플래그가 굉장히 비대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러한 방법밖에 과연 없는 걸까요? 그래서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히스토리를 관리할 방법을 고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마트에서는 BWAP, 배민 웹앱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어 앱과 웹 간의 모든 스펙을 관리하는 플러그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범용적인 스펙을 정의하고 만들었습니다. 먼저 웹과 앱 서로 간 무엇이 통신되는지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웹과 앱 간 모든 통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과 앱이 어떤 작업을 서로에게 통신하는지 정의를 하고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비마트에서 웹과 앱이 통신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딥링크, 두 번째로 딥링크 액션, 세 번째로 브릿지, 네 번째로 앱스토리 접근입니다. 여기서 브릿지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웹앱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신이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딥링크입니다. 딥링크는 앱 내 혹은 외부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할 때의 데이터가 앱에 전달이 되어 특정한 기능이 동작됩니다. 배민 앱에서는 딥링크를 이용하여 앱의 페이지를 이동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단순히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추후 딥링크 액션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앱 내에서 배민 마켓을 호출했다면 어떤 위치에 있어도 마켓이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민 웹앱 내에서는 딥링크가 웹에서 쓰이는 window.href와 같이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딥링크 액션입니다. 딥링크에서 이야기했지만 딥링크는 앱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페이지 이동에 관련된 것이 딥링크라면 온전히 데이터만 전달하여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딥링크 액션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브릿지를 통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이는 전체적인 앱의 아키텍처상 SOC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민 앱에서의 딥링크는 페이지 이동과 페이지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딥링크 액션은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마트에서 딥링크는 해당 페이지를 닫는 기능이나 해당 페이지가 웹뷰일 경우 갱신한다든지 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릿지입니다. 딥링크와 딥링크 액션이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사용한다면 앱에서 전역으로 쓰는 데이터나 전체 웹뷰에서 앱 간 통신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의 경우 브릿지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앱의 상단에 출력되는 상단 내비게이션 바, 술바라고도 하는 이러한 요소를 끄거나 켜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웹앱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웹 스토리지 접근입니다. 배민의 페이지는 각각 페이지를 딥링크를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웹에서는 각각의 페이지가 별도로 독립된 모듈임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로 장바구니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담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문서 화면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부분을 또 API를 찔러서 가져오기보다는 어딘가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고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패킷 낭비도 줄이고 사용자에게 출력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앱 스토리지는 웹뷰에서 서로 다른 화면끼리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 혹은 데이터를 앱 끄기 전까지 전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엄연히 브릿지와 비슷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분리한 이유는 브릿지는 기능상의 공유라고 한다면 앱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것은 데이터상의 공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와 함수를 착각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통신되는지 정리가 되었으므로 각 기능이 어떤 구조일지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리 포인트를 한 군데로 응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네 가지 형식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타입 바운더리를 만들고 일관적으로 받은 데이터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일한 포맷으로 포팅 그리고 사용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만들어 제공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랗게 BWAP와 레이아웃 레이어 그리고 그 외 히스토리와 모델을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BWAP는 호출하여 사용하거나 BWAP 내에 컨피규어를 정의하는 용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로 BWAP의 설정값을 보관하는 컨피규어 레이어에서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컨피규어 레이어에서 딥링크 액션, 브릿지, 스토리지 등 네 가지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일정한 양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피규어 레이어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어 레이어에서는 현재 OS 버전을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실행할 딥링크, 액션, 브릿지, 스토리지 데이터를 제작합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실제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서드로 제작합니다. 이 메서드는 BWAP를 이용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WAP의 두 번째 사용처인 레이아웃과 그 외 모델들입니다. 레이아웃 레이어는 BWAP의 변경이 있으면 각 사용처에 전부 변경해야 하고 그리고 스로틀 등의 레이아웃 상에서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중간 커스텀 훅으로 레이어를 둠으로써 컴포넌트에서 변화가 경미하도록 하는 레이어로서의 커스텀 훅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곳에서 BWAP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대략 나눠 놓았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할지 명확해지니 BWAP의 내부를 설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BWAP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어 레이어의 하위에는 딥링크, 딥링크 액션, 브릿지, 스토리지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각각은 하단의 메소드에서 세부적인 기능 단위로 쪼개지며 쪼개지는 것을 알기 쉽게 색상을 통일해 두었습니다. 컨피규어 레이어에서 코어 레이어로 향할 때 컨피규어 레이어와 코어 레이어 중간에서 규격을 통일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은 스토리지를 제외한 세 가지 설정에서 진행되는데 스토리지가 제외된 이유는 스토리지의 특성상 킥 값만 필요하므로 코어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분석 및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코드를 보면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레이아웃에서는 그렇게 동일한 규격으로 온 데이터를 애널라이저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애널라이저는 OS 그리고 버전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를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반환된 데이터를 브릿지의 경우에는 JNI 핸들러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JNI 핸들러는 전략 패턴으로 안드로이드,
iOS 두 데이터 간 맞는 로직을 수행합니다. iOS의 경우에는 포스트 메시지를 사용할 것이고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별다른 분석 없이 스토리지 핸들러에서 로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단의 메소드는 7가지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무브는 페이지를 이동하며 액션은 페이지에 해당하는 기능 딥링크를 호출합니다. 콜은 앱에서 정의한 기능을 호출하며 오버라이드는 앱에서 웹 기능을 사용하는 함수를 오버라이드합니다. 세이브는 앱의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드는 앱의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며 이레이즈는 앱의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BWAP는 사용될 것입니다. BWAP를 실제 사용하면 소스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전역에서 BWAP 인스턴스를 호출하여 쉽게 사용하도록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작성했으니 공통 데이터 포맷을 정해서 해당 구조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데이터 포맷을 정하기 전에 먼저 딥링크 규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딥링크는 배민의 비마트 주문 내역으로 이동하는 딥링크입니다. 먼저 앞에 배민 콜론/로 시작하는 부분은 URL 스킴이라고 부릅니다. 배민 앱은 배민이라는 URL 스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RL 스킴 다음으로 오는 주소는 order history detail입니다. 이 order history detail은 앱에서 미리 명명해둔 앱 내 페이지를 뜻합니다. order history detail은 주문 내역 상세를 의미하며 해당 URL은 배민의 주문 내역 상세를 열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오는 쿼리 스트링은 상세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부가적으로 오면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상세는 해당 주문 내역에 대해서 봐야 하므로 고유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order history detail, order number라는 필드를 받습니다. 해당 필드에는 주문 내역 아이디를 넣으면 해당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order history detail shop type은 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마켓은 비마트를 의미합니다. 즉, 주문 내역 상세에서 비마트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딥링크를 이용해 공통 데이터 포맷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있다는 것은 함수 형태라는 의미고 파라미터가 없다는 것은 함수가 아닌 단순 문자열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aw config object라는 함수 형태와 단순 문자열 형태를 제공합니다. 함수인 경우와 단순하게 문자열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캐치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비마트 홈으로 가는 경로를 배민 마켓으로 정해 놓았는데 안드로이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iOS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iOS에서는 마켓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이미 명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버전 이슈로 바로 해결할 수 없어서 iOS의 경우에는 배민 마켓 리로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OS 간 딥링크 호출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응하려면 각 OS별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Low config OS list 필드를 추가해서 각 OS별로 사용할 수 있게 확장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함수형 아니면 문자열 두 가지 케이스였지만 함수형 안에 OS 혹은 string 아니면 OS 혹은 string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함수형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 low config return type과 function type를 분리하여 이를 묶는 union return type로 low config value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raw 데이터 포맷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사용되는 타입을
타입 얼라이언스로 하여금 가공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OS 버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고민해 볼 게 있을까요? 우리가 초기에 해결했던 문제 중 하나는 버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례로 상단 타이틀바가 외부로 옮겨지는 경우를 앞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공통 데이터 포맷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버전을 코딩하기 전에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버전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버전과 분기가 될 버전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분기가 될 버전은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버전별로 딥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로우 데이터를 명세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버전 타입은 동일한 포맷 안에서 증가되거나 할 수 있도록 템플릿 리터럴로 제어하며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장 로우한 값은 버전 정보와 딥링크 및 함수 이름 등 값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버전별로 명세를 할 수 있고 분기가 될 버전이 몇 개가 될지 모르니 low complex field를 배열로 만들어서 다양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빼먹은 부분이 있네요. 바로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실행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ow base complex field와 low complex field를 분리해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추후 기본 버전과 분기될 버전의 순서를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타입 체커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코드를 보면 첫 번째로 low config multiple version field는 튜플 형태로 만약 사용한다면 명확하게 디폴트로 첫 시작을 하고 이후 버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맞춰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방금 전 low base complex field와 low complex field를 나눈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low config OS field는 각 OS별로 밸류에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합니다. 스트링과 low config multiple version field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iOS만 버전 분기에서 존재하고 안드로이드는 그런 게 필요 없을 때와 같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ow config OS 필드를 OS 기억기를 진행하던 low config OS list 필드의 최종본의 값의 타입에 변경합니다. 이렇게 확장으로 기존 로직을 고치는 일 없이 low data 인터페이스는 남겨놓고 차례대로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추후 변경이 필요하다던 각 인터페이스별로 명확하게 나눠두었으므로 해당 부분을 파일 단위로 분리하고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는 앞으로 공통되고 일관적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여도 다른 인터페이스를 위해 자기 자신의 인터페이스가 수정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레이어를 분리하여 타입 영역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합니다. 일종의 타입 코딩에서 컨트롤러와 모델을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레이어를 유지하면서 만든 타입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링크 config에 low config object type annotation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머신 리더블하게 공통 데이터 타입 형태로 포장하고 작성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BWAP에서 오름차순으로 적용되어 마지막으로 오는 버전을 적용해 전달합니다. 이제 configure 레이어에서 설정할 데이터를 core 레이어에서 알 수 있도록 포팅해야 합니다. 이 포팅하는 것을 어디서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를 core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core 레이어가
이러한 노멀라이즈 과정까지 작업해 주어야 한다면 추후 코어 레이어에서는 다양한 컨피규어 레이어가 붙었을 때 각 레이어별로 처리해주는 로직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오너십은 컨피규어 레이어에서 존재해야 하며 비단 컨피규어 레이어가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일종의 persistent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레이어를 기존 그림에서는 주격 통일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레이어를 두었으며 이 레이어에서는 노멀라이즈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로 하여금 코어 레이어로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격 통일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실제 로직을 작성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normalize 타입은 low config value를 받아서 해당 타입이 함수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모든 타입을 함수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normalize config 타입은 low config object, 즉 전체 오브젝트를 받아 전체 밸류 타입을 함수 형태로 컨버팅 해주는 타입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갖고 세 번째로 create config에서 low config 오브젝트를 실제 데이터로 가공하여 내보내고 타입 단원을 이용해 타입을 연결해 줍니다. 모두 함수 형태로 바꿔준 이유는 문자로 함수이면 타입 추론이 제대로 안 되고 모두 일관화시켜서 작업을 쉽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normalize 과정을 통해 애널라이저에서는 함수 형태로만 외부에서 주입받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두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로직과 동일하지만 함수를 이용해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현재 코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적 타입 시스템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타입 어노테이팅의 옵셔널한 타입 추론이라는 장점을 사용하는 형태를 살리면서도 함수를 이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장점만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링크 config은 코어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가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어 레이어의 애널라이저에서 함수 형태로 통일되어 들어오는 값을 분석하여 최종값을 선택하여 넘겨야 합니다. 이 처리를 위해 애널라이저에서는 세 가지 처리를 진행합니다. 통합해서 전달된 케이스를 내부에서 동일한 값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장 복잡한 값으로 정규화합니다. 정규화한 데이터를 현재 OS 버전에 받는 데이터를 픽해서 전달합니다. 여기서 설정 파일로 명세한 데이터는 OS 그리고 버전이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방금 전에 통합해서 전달된 케이스, 이 케이스와 함께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1번의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컨피규어 상으로 이미지 코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형태로 받으면서 두 번째로 OS별로 분기를 진행하며 세 번째로 모든 OS별로 분기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케이스를 정규화시켜야 추후 처리가 쉬워집니다. 이는 애널라이저에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고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실제 코드로 옮겨보겠습니다. 프로토콜 애널라이저에서는 애널라이즈 함수와 execute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널라이저는 분석을 진행하고 execute는 분석을 진행한 다음 값을 실행합니다. 프로토콜 애널라이저는 노멀라이즈된 설정 값을 타입으로 받으며 해당 타입으로 하는 애널라이즈와 execute에서는 분석 실행될 키와 해당 값을 추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애널라이즈와 execute를 사용하는 외부와 로직을 사용하는 함수 내에서 타입을 쉽게 사용한 코딩이 가능해집니다. 넘어오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로 정규화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함수의 반환형만 신경 써서 처리합니다. 프로토콜 analyzer.analyze는 케이스가 세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배열로 들어오는 케이스이며 OS 분기 없이
버전 분기만 진행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오브젝트로 들어오는 케이스이며 OS 분기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케이스이며 모든 분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동일한 포맷으로 분석해서 결과값을 넘겨주는 게 Analyze에 하는 일입니다. Sorting after check protocol type은 이 함수는 프로토콜 타입인지 체크하고 정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 번째 정렬을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드를 하나의 형태로 가공하여 쉽게 픽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제 이번에서 보던 정규화한 데이터에서 현재 OS 버전에 맞는 데이터를 픽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애널라이저의 execute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 역할은 OS와 버전을 판별하여 실제 어떤 링크가 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이 코드를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데 앞서 초기 구상했던 대로 직접 프로토콜 애널라이저의 execute를 찌르지 않고 BWAP의 7개의 메소드를 찔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결과물은 애널라이저와 execute를 거쳐서 생성된 링크를 각각의 메소드에서 사용하여 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앱에 전달합니다. 다양한 메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move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wap.move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앱 내에서 화면이 전환되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해당 역할에 맞게 execute를 실행하여 분석하고 어떤 값을 사용할지 가져온 다음 해당 값에 따라 어떤 액션을 실행할지 유도하며 관련된 로직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execute만 갖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웹에서 앱페이지 이동에 대해 처리를 제공할 수 있는 레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앱의 스킴을 실행할 때 스마트 배달인 경우에는 딥링크 자체를 실행한다든지 그러한 예외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가 없다면 또 어딘가의 로직에 파편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입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configure 레이어, core 레이어 등을 거치면서 타입을 꼼꼼히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타입을 사용처에서 타입 서포트를 받아 문서를 보지 않고도 어떤 메소드가 필요한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VS 코드가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BWAP로 래핑된 무브를 호출해서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비마트 홈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트 홈에는 여러 인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인자를 바로 띄워줍니다.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례로 배민 홈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홈은 인자가 없으므로 인자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조를 아무리 잘 설계하고 코드를 잘 짜놓아도 사용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게르과 같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구조적 타입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적 타입, 사실 이보다 노미널 타입, 스트럭처럴 타입 같은 세부적인 것이 더 존재하지만 이런 것과 다르게 유동적으로 타입만을 제작해서 위의 예제처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타입 서포트를 최대한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제를 실제 코드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wap.move의 타입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ove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move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 move 타입은 자동 완성과 관계가 없으니 먼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네릭 영역을 보면 key는 extend key of type of dim-linked confi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m-linked config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딥링크 config은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들이 key of로 해서 타입을 들고 오는데 key of type of 딥링크 config을 하게 되면 딥링크 config의 키들이 추론됩니다. 배민 홈, 비마트 홈과 같은 값들이 말이죠. 키를 값을 가졌으니 밸류 값을 파라미터로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링크 config 그리고 키는 키 밸류상의 오브젝트에서 밸류를 이야기합니다. 밸류는 타입 오브를 이용해 타입 형태로 만들고 parameters로 함수의 파라미터를 가져오면 딥링크 config에 선언한 다양한 모양의 파라미터를 구애받지 않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타입에 대한 추론이 쉽게 진행될 수 있게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처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본 데이터를 온전히 들고 있을 수 있게 한 중간 집중적 컨피규어 제작 형태 덕분입니다. 버전 관리 그리고 명세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곳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하여금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서 생산성이 뛰어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와 변동이 적은 구조를 설계하면 쉽게 이런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추 구조를 잡고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에서 사용할 때에는 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딥링크는 일반적으로 앱 플랫폼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일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딥링크는 각 OS별로 쪼개지는 상황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컨피규어 레이어의 설정 값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앱 자체에서 실행만 하면은 처리를 하는 레이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릿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OS별로 통일할 수 없는 호출 메소드 부분이 있고 OS별로 직접적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에서는 웹과 앱 사이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통신될 때 로직에 대한 자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략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BWAP에서는 콜, 오버라이드, 각각의 앱의 기능을 호출하고 앱이 웹의 기능을 호출할 때 기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BWAP에서 JNI 스트래터지를 사용하여 OS별로 안드로이드, iOS 스트래터지를 생성하여 주입합니다. 레지스터는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윈도우에 심어 놓으면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execute는 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 코드가 달라야 하며 유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래터지 패턴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스트래터지는 각각 메시지 전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execute 메소드 내의 로직이 다릅니다. 코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위 코드처럼 JNI 스트래터지를 실행할 때 OS별로 다르게 주입을 해주면 execute 코드가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또한 콜 오버라이드 메소드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예시를 보면 execute와 register를 이용하여 값을 넘겨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OS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되어 앞서 이야기한 타입 추론과 함께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 로직은 완성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서비스 상에 사용할 수 있는 로직이 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인터랙션 상에서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로틀을 이용해 딥링크 액션이 중복 실행되는 걸 막는다든지 그러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렌더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랩핑해야 합니다. 리액트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레이어적인 용도로 커스텀 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앞으로 BWAPI와 레이아웃의 연관관계가 있는 로직을 use BWAP에서
책임을 갖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둠으로써 장점은 첫 번째로 BWAP가 스펙이 변경되는 경우 파편화된 BWAP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로틀 등 렌더링에 관련된 로직 제어가 쉽게 가능해집니다. 자, 설계한 레이어대로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끝일까요? 아쉽게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모듈이며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코드 및 도큐먼트에 최대한 접근하지 않으면서 어시스트를 통해 최대한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합니다. 웹 프론트에서 주로 쓰이는 프로그램은 웹스톰과 VS 코드입니다. 이 툴은 JS 덕 형태와 마크다운 렌더링 어시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명확한 도큐먼트화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도큐먼트화를 진행해야 할까요? 모든 부분의 문서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기 위한 여력도 없고 문서는 항상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BWAP의 메소드 영역입니다. 그 이후로 코어 레이어에서 configure 바탕으로 타입 추론을 통해 BWAP의 메소드로 키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BWAP의 메소드 영역에서는 사용 방법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이제 파람스들의 타입을 명확히 지정해 주었는데 따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타입 인퍼스를 이용하여 여러 케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시스트 상에서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키라는 값에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늘어나고 케이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위에 타입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아래의 설명에 의존적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입 추론을 이용해 여러 리터럴을 사용하는 경우 주석을 잘 달아두어야 타입이 확장되어도 정확한 함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use BWAP는 사실상 BWAP를 랩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use BWAP도 문서화를 해두어야 합니다. use BWAP 내부에는 arrow 펑션 형태로 함수를 선언하고 있고 return 타입을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return 타입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프로퍼티 위에 주석을 달아두어야 합니다. 이 주석을 달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어시스트에서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골뱅이 link bwap.move가 bwap.move 형태로 파란색이 출력됩니다. 왠지 누르면 이동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동합니다. 저 처리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wap.move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부 로직이 궁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WAP의 래퍼 역할을 해주는 use BWAP의 로직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핵심 로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제공을 해주어도 집중의 컨텍스트가 깨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뎁스를 타고 들어가서 코드를 보기에는 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많은 코드가 존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JS 독의 골뱅이 링크 기능을 이용하면 이러한 집중의 스코프가 깨지고 분산되는 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문서화를 진행을 할 때 내비게이팅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화의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 노출되는 메소드에 주석을 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랩핑 메소드에 주석을 다는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떠한 설명을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석 또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디어 BWAP 구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현은 웹 한정으로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앱의 기능을 호출하거나 앱에서 웹의 기능을 호출할 때 에러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웹뷰 주체는 앱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이 랜딩되기 이전이나 앱 내에서 에러가 생겼을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웹에서의 방어 로직이 실행되지 않으며 위에서의 처리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 즉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앱과 웹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에러 처리에 대한 오너십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웹 환경에 앱의 기능을 호출했는데 에러가 나면 웹에서는 해당 에러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웹앱 브릿지를 구현할 때는 에러 콜백 함수 등을 사전에 앱과 커뮤니케이션하여 기능으로 넣어두어야 합니다. 웹에서는 그 콜백으로 하여금 다양한 에러 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에러 핸들링이 쉬워집니다. 비마트의 웹에서 앱의 딥링크, 브릿지 히스토리를 처리하기 위한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성을 위해 명세를 적는 곳과 사용처에서 바라보는 곳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레이어를 구축해 각 역할별로 로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입 추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명세에서 명확한 리터럴 값과 파라미터를 갖고 와서 머신 리더블하게 모듈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서화를 하여 타입 추론으로 하여금 늘어나는 타입 명세에 대비하거나 래퍼에서 쉽게 메인 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잘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웹앱 서비스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한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표로 시청자분들의 웹앱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